여러분은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들과 수천 년 동안 맞서 싸우며 독립과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대한 이웃,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우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의지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미국 출신의 역사 교수입니다. 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역사와 생존 전략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강렬히 사로잡았을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든 스펜서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였어요. 한국에 온 건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석사 시절 동아시아사를 연구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자신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지켜내며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나라였죠. 제가 한국에 온 계기는 연구 프로젝트 덕분이었습니다. 한반도 역사에 관한 학술 자료를 준비하던 중 문헌만으로는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현장을 체험하며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몇 년 정도 머물며 연구를 마치고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삶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낯선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라가 가진 독특한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제가 이곳에 머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의 사람들과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와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난 이들의 이야기는 학문적 흥미를 넘어 인간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는 점점 더 깊어졌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배울수록 떠날 수 없게 되었죠.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알게 된 건 서울의 한 고등학생 역사 동아리 초청 강연에서였어요. 학생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며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미국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역사는 대부분 중국 중심으로 설명되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던 수많은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은 언제나 숫자와 자원 면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흡수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료와 기록을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중국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한민족은 이를 끊임없이 막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보여준 물러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 섬멸하는 전술은 다시는 적이 침략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외국의 전쟁 관념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적군이 물러나면 보통 추격하지 않고 철수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적이 물러가는 순간을 오히려 결정적인 기회로 삼았어요. 또한 한국의 생존 철학은 일상에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들은 마치 전투 준비를 하듯 철저히 준비하고 도전하더군요. 시험 공부를 할 때조차도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자신을 갈고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느낀 것은 이들이 가진 근본적인 불안감이었어요.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지 이들은 항상 위기를 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이 이들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철학이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세계적인 기술 혁신도 이와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어릴 적 학교에서는 동아시아 역사를 배우면서 중국을 동양 문화의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중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당연히 중국 중심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은 중국과 한국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쓰인 책을 가볍게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두 나라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역사적으로 얽혀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문화적 교류를 넘어 수많은 갈등과 협력이 교차했던 긴 역사가 있었죠. 한국에서 살아가며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직접 체감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보통 주변에 중국처럼 거대하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국가가 있다면 많은 나라들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 영향력을 수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인들에게서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강한 투지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태도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 태도가 자부심을 넘어서 오랜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침략과 압박을 견뎌내며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흡수되거나 종속되었다면 한국은 독립적인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생존 전략을 끊임없이 발전시켰습니다. 중국은 고대부터 천하통일과 팽창을 추구해왔고 그 과정에서 주변 민족들을 흡수하거나 밀어내며 자신들의 힘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흐름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싸워 이기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의 전략을 철저히 분석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이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한 점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명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문자 체계인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중국 한자를 사용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한글의 창제는 문자를 넘어 한국의 독립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현대 한국인들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역사적 강대함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침략적 본성과 팽창주의에 대한 강한 경계심도 존재합니다. 특히 현대 중국의 대만 침략 야욕과 남중국해에서의 팽창을 지켜보며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과 비교하면서 이런 위협을 다시 마주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런 위협이 한국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협 앞에서 이들은 더 단결하고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나라는 적에게 한 번도 숨을 돌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러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려는 전술을 보여주었죠.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이에요. 저는 행주대첩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적군의 전열을 흐트리고 물러가는 적을 끝까지 몰아붙였다는 점에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권율 장군과 조선군은 일본군의 압도적인 병력에 맞서 싸워야 했어요. 숫자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도망치는 적군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행주산성의 지형을 활용해 일본군이 물러나는 길목을 완벽히 차단하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적군의 재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군사작전에서는 물러가는 적군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승리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전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물러가는 길목에서 치명타를 입히는 방식은 이들이 다시는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 철학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건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보여주는 비슷한 태도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태도 말이죠. 예를 들어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사고 현장은 금방 정리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복구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를 유발한 신호 체계와 도로 구조까지 분석하며 개선 방법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주대첩을 알게 된 이후 저는 한국 전쟁사를 연구하면서 비슷한 사례들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예컨대 현대의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 당시 보여준 전술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투를 방어적으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이 물러가는 길목을 차단하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내려오는 전쟁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제가 가장 매료된 역사적 유산 중 하나는 산성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방문했던 산성은 남한산성이었어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이 산성은 군사적 방어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위기를 맞았을 때 최후의 보루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인조와 그의 신하들이 이곳으로 대피해 농성을 벌였던 이야기는 저를 깊이 사로잡았어요. 당시 청나라의 압도적인 병력에 맞서 이곳에서 수개월 동안 버티며 조선의 존립을 지키려 했던 모습은 끝까지 항전하려는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산성의 설계와 구조는 그 자체로 전술적 완벽함을 자랑합니다. 높은 지형을 따라 쌓인 성벽은 적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고 내부의 공간은 긴 시간 동안 농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이곳이 군인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전쟁이 발발하면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산성으로 대피해 공동체를 이루며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산성 문화의 핵심은 청야 작전이었습니다. 외적이 침략하면 주민들은 주거지를 포기하고 들판과 곡식을 모두 불태운 뒤 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적에게 어떠한 자원도 남겨주지 않으려는 철저한 방식이었죠. 이런 청야 작전은 방어 전략을 넘어 적의 회복을 방해하며 전쟁의 흐름을 조선에 유리하게 바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산성과 유럽의 성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유럽의 성은 주로 귀족이나 영주와 같은 엘리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소수의 엘리트였고 나머지 농민들은 성 바깥에서 자신의 생존을 책임져야 했죠. 하지만 한국의 산성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산성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협력했습니다. 산성에서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음식과 물이 부족하고 외부의 공격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는 상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산성을 지키며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호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일상적인 협동심이 바로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또 하나, 활이 한민족의 생존 전략을 상징하는 도구였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양궁으로 대표되는 스포츠 강국 한국의 이미지는 사실 고대 전쟁터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제가 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 이야기를 들으면서였습니다. 당시 곽재우 장군은 의병을 모집하며 활을 쏠 줄 아는 자를 기준으로 병사를 선발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중요한 기술은 힘이나 용기가 아니라 적을 멀리서 명중시킬 수 있는 정확성이었죠. 활은 적의 공격을 멀리서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제가 한 번은 경복궁 근처에서 열린 전통 활쏘기 대회를 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 참가자들의 진지한 표정과 정교한 기술을 보며 활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활을 당길 때의 집중력, 발사 순간의 균형, 그리고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기술은 한민족의 역사적 생존 본능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활과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고구려의 전술입니다. 고구려는 활을 활용해 적군의 접근을 막는데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병과 보병의 조화를 통해 멀리서 적을 제압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적에게는 화살 세례를 퍼부으며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이 활쏘기의 전통이 현대의 군사 문화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사격 훈련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주한 미군과 함께 훈련을 할 때 한국 병사들이 사격 실력에서 종종 미군들을 능가했다는 사례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활이라는 도구와 사격이라는 기술이 무기 사용을 넘어 한민족의 전략적 사고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대 한국의 양궁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제가 올림픽 경기마다 열광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한국 선수들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습은 훈련의 결과라기보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민족적 DNA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종종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1992년 LA 폭동이었죠.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는 미국 대학생이었어요. 당시 뉴스에서는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지만 그 와중에 한국계 이민자들이 직면한 위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조명되었죠. 하지만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이미지는 옥상에 올라가 총을 들고 자신의 가게를 지키는 재미교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루프탑 코리언이라고 불렀고 그 이미지는 방어를 넘어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행동이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본능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한민족 특유의 철학과 단결력이 발휘된 사례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재미교포들은 LA 경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백인 커뮤니티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며 한국계 상점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방관했어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산성 농성과도 놀랍게 닮아 있었습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높은 곳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외부의 지원 없이 자급자족하며 버티는 모습은 한국의 역사적 생존 방식과 완벽히 일치했어요. 한국에서는 루프탑 코리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재산만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존심과 생존을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당시의 상황은 극도로 긴박했고 그들의 선택은 많은 위험을 수반했어요. 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삶을 지키려는 그들의 결의는 한국인의 정신적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특별했습니다. 평소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개성이 강한 사회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풍, 홍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이런 모습을 직접 경험한 건 서울에서 태풍이 한창일 때였어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달려와서 쓰러진 나무를 정리하고 차를 돌려보내며 교통 정체를 해결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중에는 도로를 지나던 택시기사도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던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어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위기 대처 방식이 개인적 의무를 넘어선 집단적인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교통국이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나서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이 돋보였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독특한 방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바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차에 탑승한 상태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검사 속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이 방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런 창의적인 발상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철학과 빠른 조직력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보건당국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규모 검사를 시행했고 이를 통해 환자를 신속히 격리하며 추가 확산을 막았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등장한 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를 벤치마킹했지만 한국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의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실행력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소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손짓으로 차를 안내하며 불과 10분 만에 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들의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며 한국인들의 위기 속 협동과 조직력이
기술적 발명을 넘어선 문화적 유산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재난 상황에서는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지만 한국처럼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위기가 닥치면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협력합니다. 여러 경험과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의 전쟁 철학은 적과의 싸움을 넘어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연구했던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중대 전술 기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은 주둔지 방어를 위해 특별한 방식의 전술 기지를 운영했습니다. 한국군의 중대 전술 기지는 적의 공격 경로를 철저히 분석해 적이 기지를 뚫고 들어와도 내부에서 결정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구려의 산성 방어가 떠올랐어요. 고구려는 산성과 같은 자연 지형을 활용해 적군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철저히 준비된 내부 농성으로 적을 무력화했습니다. 중대 전술 기지는 이러한 방식을 현대 전쟁에 맞게 재해석한 사례였어요. 한국인들의 협동과 단결은 위기를 극복하는 행동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 속에서도 위기를 미리 대비하며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발전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통 농업 방식인 두렁입니다. 두렁은 논과 밭의 경계에 흙을 쌓아 만든 작은 두구로 물기를 조절하며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물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전통 농업 방식은 현대 환경 보호 논의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두렁은 적은 자원으로도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사례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물 관리 기술이 현대적 관계 시스템보다 더 환경 친화적이며 비용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의 융합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한국은 군사 기술과 방어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맞게 적응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무인 드론을 활용한 방어 시스템 구축 등 미래 전쟁에 대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군의 이러한 철학을 가장 강렬하게 느낀 순간은 한 군사 박람회에서 최신 전술 장비를 보며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때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말은 한국의 전쟁 철학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이곳은 연구하는 나라를 넘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학문적 호기심과 연구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저의 또 다른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민족이 수많은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강인한 정신과 전략을 발전시켜왔는지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들은 말 중 하나는 우리 함께 잘 살아야 한다였습니다. 이 안에는 공동체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녹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며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제 삶 속에 계속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진 이러한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곳에서의 배움을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에 맞서는데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세계와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한류로 알려진 나라지만 전통 문화나 역사는 중국이 더 대단하지 않나요? 아시아의 중심이자 문명사의 핵심은 중국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나라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은 나라죠. 여기 한국이 자랑하는 전통 문화가 정말 독창적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을 방문한
영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는 두 나라를 방문한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스트리밍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대규모 신고를 했고 결국 비공개 처리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넬 스톤입니다. 영국에서 소규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죠. 제 작품들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역사와 문명을 탐구하며 진실을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서구 문명을 주제로 작업했는데 이번엔 아시아로 시선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늘 중국이 중심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한자와 화약을 발명한 나라라는 이미지는 어릴 때부터 익숙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자 문명사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믿어왔습니다. 제가 받은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인류사에서 중요한 문명으로 강조됐어요. 한편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위치에 그쳐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적 독립성이나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바라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중국이 압도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이런 시각은 현대 중국의 경제적 성공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며 제조업과 무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저를 포함한 많은 서양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거든요. 중국이 과거에도 위대했고 현대에도 강력하다는 이미지는 저를 더 설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류로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전통 문화나 역사가 주목받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이런 생각이 제 고정관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서양에서 중국은 종종 고대 문명의 중심으로 묘사됩니다. 경극, 차 문화 같은 요소들은 중국만의 독창적인 전통으로 강조되었고 저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를 기획할 때도 자연스럽게 중국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국의 문명을 소개하고 한국과 일본은 그 영향을 받은 작은 문화권으로 간략히 다루는 방식이었죠. 제 계획은 간단했어요. 먼저 중국을 방문해 그들의 고대 문명과 현대적인 문화 부흥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구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 조금 조사하면서 약간 의아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한복, 김치, 한글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특히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는 설명은 처음 들었을 때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시아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중국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는 상징성을 카메라에 담고 그들의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기록할 계획이었죠.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거대한 공항,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면서 이 나라야말로 진짜 대단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중국이 보여주는 스케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다큐멘터리는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제 첫 번째 일정은 중국 전통 문화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가이드는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문화의 원조입니다. 한자, 차, 도자기,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죠. 한국과 일본의 문화도 모두 우리 것을 참고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낯설지 않았어요. 이미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으니까요. 가이드는 한풀을 소개하며 이게 바로 진짜 아시아 전통 의복이라고 강조했는데 실제로 그 디자인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의상이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쳤죠. 한복이나 기모노는 모두 한푸에서 나온 변형일 뿐입니다. 라는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한푸가 정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의상일까?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자 가이드는 약간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잠깐 단절되긴 했지만 최근에 다시 복원된 겁니다. 복원이라는 단어가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진짜 전통이 단절되고 새롭게 만들어졌다면 이건 전통이라기보다는 현대 창작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의문을 깊이 파헤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중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봐야 했으니까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경극 공연장이었습니다. 경극은 제가 중국 문화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상징적인 예술이었어요. 화려한 의상, 독특한 목소리, 그리고 전통 악기의 울림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연 중간에 다른 관객들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고유의 전통이
중국 내부에서는 별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공연이 끝난 뒤 제가 만난 몇몇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이런 공연보다는 현대적인 엔터테인먼트를 더 선호해요. 경극은 너무 옛날 것이고 재미없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구에서 배운 중국은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나라였는데 정작 그곳 사람들은 전통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중국의 거대한 유적지들을 통해 그 위대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으로 향한 곳이 바로 자금성이었어요. 자금성은 정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방과 정교한 건축 양식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또 다른 가이드가 덧붙인 말이 제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곳도 많이 훼손되었지만 정부의 복원 사업으로 지금처럼 다시 살려낸 겁니다. 복원 사업. 이날 이 단어를 두 번째로 들은 저는 다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전통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것이 파괴된 뒤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경극, 한푸, 그리고 자금성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모두 중국의 전통이 현대적으로 복원된 결과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웅장함과 역사적 가치는 인정할 만했지만 어딘가 억지로 다시 짜 맞춰진 퍼즐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일정이 끝난 뒤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 나라에 대해 가졌던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일본의 세련된 이미지에 비하면 한국은 그저 애매한 위치에 있는 나라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로 들어가는 길이 예상외로 잘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거대한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인프라가 펼쳐졌고 거리는 깔끔하고 활기찼습니다. 중국의 북적이는 혼잡함과는 또 다른 질서가 느껴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한복을 소개받는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전통 의상을 직접 체험할 기회였는데 제 솔직한 첫 인상은 이랬습니다. 예쁘긴 한데 이건 한푸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실루엣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중국에서 본 한푸의 기억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이 옷도 한푸에서 영향을 받은 건가요? 그러자 가이드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복은 한국 고유의 전통 복식입니다. 오히려 한푸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반면 한복은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승되었죠. 그 대답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복이 한푸의 파생물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엔 의문이 가득해졌지만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지 학자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위해 준비된 인터뷰 중 하나였는데 솔직히 말해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중국 중심의 서양 시각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학자는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국가였고 특히 고구려는 지금의 한국, 만주, 그리고 일부 중국 지역을 포함했던 강력한 왕국이었죠. 중국이 이를 자신들의 역사로 포함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짜증도 났습니다. 내가 배운 건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사실인데 이 학자가 과장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인터뷰를 마친 뒤 저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애국주의적 주장인지 아니면 제가 배운 것들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정말로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라면 내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질문들의 답을 내리기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실을 알기 위해선 더 많은 경험과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가 말하길 전주는 한국 전통문화를 가장 잘 보존한 도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전통문화라고 해봤자 결국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일 테고 그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쇼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주 한옥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은 마치 다른 시대에 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기와 지붕이 줄지어 들어서 있고
현대적인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옥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이 담긴 공간입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죠. 과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집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은 흥미로웠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건 중국에서 온 전통 아니었나? 그때 가이드가 덧붙였습니다. 한옥은 한국만의 독특한 철학을 반영한 겁니다.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고 지금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죠. 저는 한옥 내부를 둘러보며 그들의 설명을 곱씹어봤습니다. 나무와 흙, 종이를 활용해 만든 집은 기능적인 것을 넘어선 정교함이 있었습니다. 한옥 체험을 마친 뒤 저는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한복을 직접 입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편안했습니다. 특히 옷의 곡선이 사람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었죠. 가이드는 한복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이야기에서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색상과 디자인은 신분, 계절,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됐어요. 이건 사회와 자연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한복 체험이 끝난 뒤 저는 전통 음식 체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빔밥, 전통떡, 그리고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을 통해 독특한 맛과 향을 만들어내죠. 이 과정은 한국만의 독특한 기술입니다. 가이드는 그렇게 말하며 김치가 한국 사람들에게 정체성과도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만들어 본 김치를 맛보니 이전에 제가 접했던 그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짜고 매운맛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발효에서 나오는 깊은 풍미가 있었고 입안에서 퍼지는 감칠맛은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이건 파오차이의 변형이 아니군요. 제가 무심코 뱉은 이 말에 가이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죠. 마지막 일정은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이었습니다. 한옥 마당에서 열린 소규모 국악 공연이었는데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전통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어떤 현대 음악과도 달랐습니다. 음악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여전히 생동감 있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연주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연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악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살아있는 전통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보존을 위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며 독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는 역사의 잔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제 생각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보았던 복원된 전통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제 선입견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라면 이런 고유성과 독창성을 설명할 수 없겠지.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전주에서 경험한 한국의 전통 문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독창적인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들의 이야기에 설득당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온 뒤 한국의 역사와 중국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자료를 뒤지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한복, 김치, 심지어 고구려와 발해 같은 한국의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동북공정이란 중국 정부가 고구려와 발해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역사를 중국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역사적 유산을 자신들의 역사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아 현지의 역사학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학자는 제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분명히 한국 역사입니다. 고구려는 한국의 고대 왕국으로 지금의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문화를 자랑했죠. 발해 또한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중국이 이를 자신들의 역사로 포함하려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학자의 설명을 들으며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묘사되었고
한국이 이를 과장한다고 주장했었죠. 당시에는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사 논쟁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중국에서 가이드와 몇몇 현지인들이 한 이야기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 가이드는 한복은 조선족의 전통 의상이며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했고, 김치 역시 중국 파오차이의 변형일 뿐이라고 말했었죠. 처음엔 인터넷에서 자주 보던 논쟁과 다르지 않다고 여겼지만 그 당시엔 중국 정부와 미디어에서도 이런 논리를 묵인하거나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려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학자에게 던졌습니다. 학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전통 문화를 거의 잃었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문화적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도용하거나 자신들의 일부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견제하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중국에서 봤던 풍경들이 떠올랐습니다. 한푸가 복원되었다는 이야기, 쇠퇴한 전통 예술, 그리고 자금성조차 현대적으로 재건된 흔적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문화를 탐내는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보존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중국은 잃어버린 전통을 복원하는 데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문화까지도 자신들의 일부로 주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 베트남의 음식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중국 문명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이쯤 되니 중국의 문화적 욕심은 역사 논쟁을 넘어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왜곡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접하면서 묘한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한국과의 갈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며 심지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다큐멘터리에서 아시아 문화의 화려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과 진실을 담아내야겠다고요. 제게 이 이야기는 진정한 문화란 무엇이며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을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깊어질수록 제 머릿속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전주에서 경험한 한국의 고유한 전통 문화와 중국의 도용시도 사이에는 분명히 커다란 모순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교육과 민족주의가 이런 문제의 근원인지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이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죠. 한국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제가 이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난 다른 학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이 훔쳐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학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중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 모든 아시아 문화가 자신들에게서 나왔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철저히 중국화하려는 시도를 했죠.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교육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에 대해 추가로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색과 자료를 통해 저는 이 프로젝트가 철저히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 정부는 한국의 고대 왕국을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과서와 미디어까지 동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거나 조선족과 연결지어 중국의 일부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이 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중국 출신의 몇몇 유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을 가졌고 주변 나라들은 모두 우리에게서 배웠다고 배웠어요. 한국, 일본, 베트남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서 자신감보다는 어딘가 강요된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이 한류로 주목받고 있는 건 알지만 솔직히 그들이 자랑하는 문화가 중국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사실이니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을 부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사실이 곧 정체성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말은 한국에서 만난 학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중국의 민족주의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적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스스로의 전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 나라들의 문화를 가져와 자신들의 일부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원된 전통, 재건된 문화라는 단어들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보여주는 웅장함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의 선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전의 가장 큰 타깃 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문화를 단순히 도용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세계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마치 한국이 그저 중국 문명권에 속한 작은 나라였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한류가 단순한 대중문화 현상이 아니라 한국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민족주의와 주입식 교육은 중국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변 국가의 문화를 침해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죠. 저는 중국이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웅장함 뒤에는 잃어버린 전통을 복원하려는 강박,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타국의 문화를 흡수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깊어질수록 제가 처음 가졌던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통 문화를 넘어 현대적인 성공에서도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력과 경제적 영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한국의 IT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경험한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 이미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인터넷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지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을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었죠. 이와 같은 성공은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위산업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방산 전시회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본 한국의 군사 기술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현무 미사일, K2 흑표 전차, KF-21 보람의 전투기 등은 한국이 자국의 방위 능력을 얼마나 독자적으로 구축해왔는지 보여줬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한국이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자주권에서도 강력한 기반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폄하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방산 전시회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자립해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니까요. 이 말을 듣고 나니 중국이 왜 한국을 계속해서 폄하하고 심지어 문화까지 도용하려는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문제를 넘어서 한국이 보여주는 성공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문화와 기술, 그리고 방위산업뿐 아니라 대중문화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K-팝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를 소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폄하하려는 경향이 강했죠. 제가 만난 한 한국 학자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의 전통을 파괴한 뒤 이제는 문화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흡수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독창적이고 성공적으로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질투하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이용하려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문화와 기술, 그리고 현대적 성공에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명확히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시각 또한 새롭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분명 거대한 나라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의 과거를 잃어버린 채 그것을 메우기 위해 외부의 것을 차용하는 데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들을 다큐멘터리에 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시아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갈등과 진실, 그리고 중국이 보여주는 모순까지 포함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알리는 증인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친 뒤 저는 영국으로 돌아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문화를 소개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성공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문화 도용과 왜곡을 드러내야 했죠. 하지만 이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됐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자료 제공을 약속했던 일부 협력자들이 이 주제는 너무 민감하다며 인터뷰를 철회했고, 몇몇 학자들은 신중히 다룰 것을 권했습니다. 심지어 다큐멘터리를 배급하려던 몇몇 회사들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위험하다,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 프로젝트가 문화적 탐구를 넘어 중요한 진실을 알리는 작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뒤 저는 이를 스트리밍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대규모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측은 사용자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고, 콘텐츠가 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큐멘터리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저는 항의하며 이 결정을 번복하려 했지만 플랫폼 측은 중국과 관련된 논란은 글로벌 플랫폼 운영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더 이상 온라인에서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의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데 있기에 저는 이 작업이 결국 더 넓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몇몇 소규모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일부 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관련 논의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여행을 시작했을 때 저는 어린 시절 교육을 통해 아시아를 중국 중심으로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하고 독창적인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켜내고 발전시켜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 다음 목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진실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 강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